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의 호텔 화재. 저희가 처음 불이 난 7층 810호 객실 앞을 찍은 CCTV 사진을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좁은 복도가 삽시간에 유독가스로 가득 차는데 83초, 2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투숙객이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객실 문 위쪽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찹니다. CCTV 화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유독가스가 가득 차는데 걸린 시간은 83초, 2분이 채 안 됐습니다. 한 분이 들어오셨다가 무슨 타는 냄새가 난다 해서 호실을 바꿔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 아무도 없었던 810호 방의 에어컨입니다. 앞서 투숙객이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해 바꿔줬던 그 방입니다. 에어컨 쪽에 있는 벽에서 탁탁 소리가 나고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서 근데 바로 밑에 그 에어컨에서 불똥이 떨어져서 밑에 소파에, 침대에 바로 옮겨 붙으면서. 에어컨에 알 수 없는 전기적 결함이 생겼고 이때 튄 불똥이 소파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도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선 경찰서에 있던 수사본부를 경기 남부청 소속으로 격상하고 형사기동대와 강력계 등 수사관 84명을 투입했습니다. 수사본부는 호텔 업주와 투숙객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불러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과실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1차 부검을 실시한 국과수는 숨진 7명 가운데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머지 2명은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구두소견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특히 이번 화재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던 2명이 숨진 과정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매트는 정상적으로 설치됐고 여성 1명이 뛰어내리자 순식간에 매트가 뒤집혔다고 했는데요. 무게만 130kg에 육박하는 에어매트가 뒤집힌 건 이례적이라며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화재 당시 7층에 머물던 2사람은 유독가스를 피해 에어매트로 몸을 던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먼저 뛰어내린 여성이 매트 가장자리로 떨어졌고 매트가 순식간에 뒤집힌 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어떻게 뛰어내려야 한다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내부 상황을 모르는 거를 저희가 뛰어내려 말아라 할 규정도 없고요. 제가 지금 소방관생활을 30년을 하는데요. 그렇게 높은 층에서 뛰어내린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뒤따라 몸을 던진 남성도 매트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에어매트가 휘발유는 부분 상황에서 이제는 매달려 있는데 기력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대로 이제. 조사 결과 당시 에어매트는 수평이 아니라 경사진 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매트가 고정돼 있지도 않았습니다. 잡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인원이 부족해서 일부 이 사람은 있었는데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매트는 고정하는 장치가 아니고 밑에 소방관이 있으면 다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에어매트로 구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도 제품마다 제각각이고 명확한 사용 기준도 없습니다. 고정하는 방법을 포함한 공기안전매트의 설치 및 구조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에어매트 사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방관의 현장 통제와 피난 유도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MBC에 오는 9월까지 실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기안전매트 안전사용 통합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에어매트로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양손을 가슴에 교차하고 몸을 니은자로 만들어 매트 중앙에 엉덩이부터 떨어져야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오늘 새벽엔 경기 안산의 한 교차로에서 12명이 탄 승합차가 통근버스와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합차에는 건설 현장에 새벽 일을 가던 일용직 근로자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5명이 숨졌습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 뒷면이 우그러진 스타렉스 승합차가 뒤집혀 있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사고를 수습합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의 교차로를 지나가던 승합차와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승합차는 사고 충격으로 전복됐고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그때 한번 탁 치는 순간에 뭘 보고 계속 자꾸 눌러대기해가지고 자꾸 승합차에는 한국인 3명과 중국인 8명, 우즈베키스탄인 1명 등 모두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인 2명과 중국인 3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용직 근로자들로 오늘 새벽 인력회사에 모여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저희는 가게 연락처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날 하루 주말에가 무리하고 끝이에요. 사고 당시 11인승 승합차에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경찰은 안전벨트 착용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란불로 바뀝니다. 얼른 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속도가 붙어있는 상태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도 어차피 저처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얼른 진행하는 상황이에요. 경찰 조사 결과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의료 공백을 지탱해온 간호사들이 더는 못 버티겠다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응급실 대란 상황에 코로나까지 재유행하며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닷새간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참여자 2만 4천여 명 중 91%가 찬성했다며 병원 측과 조정이 결렬될 경우 오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고려대병원을 비롯한 민간병원 30곳 등 61곳, 이른바 빅5 병원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를 뺀 60여 개 직군의 의료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60에서 70%는 간호사입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벌써 반년. 끝날 줄 모르는 의료 공백이 총파업 투표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면서 헌신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구조조정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절박한 요구에 정부와 사용자가 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측은 설사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응급실 대란은 일상이 됐고 최근 코로나 재유행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9월에 코로나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대거 쉬는 추석 연휴도 있어서 응급실 연쇄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교섭 타결로 의료 현장에 혼란이 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는 내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이후에 입장을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심의위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뒤집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정을 감안하면 심의는 다음 달 첫 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 당일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 양측 모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내겠다고 밝혀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디올백 사건 처분을 다룰 수사심의 절차는 위원 선정부터 시작합니다. 수사심의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로또 추첨기와 비슷한 기계에 손을 넣어 위원들 고유 번호가 적힌 공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심의 당일 참석 가능한 15명을 이렇게 선정합니다. 후보군은 전체 250명 안팎입니다. 변호사, 법학 교수, 시민단체, 퇴직 공직자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 후보군인지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누가 15명에 선정됐는지도 비공개입니다.
심의 날짜는 위원 선정을 하고 나서 일주일 이후로 잡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에 위원 15명을 선정한다면 심의 기일은 9월 첫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 당일에는 검찰 수사팀이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피의자인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도 같은 분량의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최대 4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최재형 목사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했고 김 여사 측은 변호인이 참석하겠다고 해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존중해 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아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내자 검찰은 권고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검찰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어제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일본 고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과를 문제 삼는 혐한 여론이 기승을 부리면서 교토지사가 나서 일본인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잇따르면서 학교 측은 우승의 기쁨도 마음껏 누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일본 고교 야구 대회를 제패한 어제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올린 유튜브 영상입니다. 京都国際高校の校歌に、日本海の韓国側の名前であるトンヘが入っていること、この問題について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교토국제고가 승리할 때마다 NHK에서 울려 퍼진 한국어 교가가 우승을 계기로 혐한 정서를 더욱 자극하게 된 겁니다. 특히 동해나 한국의 학원이라는 교가 가사를 비난하는 혐한 게시물들이 잇따라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승팀인 교토국제고를 일본 야구연맹에서 제명해야 한다거나 고시에는 국제대회가 아니라며 조선학교는 배제하라는 등 노골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게시물들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혐한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자 교토지사가 일본인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どちらにしてもですね、許されない行為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ので、ぜひ慎んで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 니시카와 지사는 특별히 악질적인 게시물은 교토지방 법무국 등에 삭제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교토국제고가 4강에 진출했을 때도 혐한 여론이 기승을 부린 탓에 경찰이 불상사에 대비해 학교 주변을 순찰하기도 했습니다. 교토국제고는 선수들은 물론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우승의 기쁨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별다른 대응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한, 일본의 마음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조카이자 무소속 대선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지율이 10%대까지 올랐다가 최근엔 4에서 5%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트럼프와 해리스의 승부에 중대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친정인 민주당을 비판하며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한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기자회견 뒤 트럼프의 애리조나 유세에 합류했습니다. 경합주에서 한 표가 아쉬운 트럼프는 정치 명문 케네디 가문 출신 후보의 지원을 반겼습니다.
They are looking down right now and they are very, very proud of Bobby. 케네디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면서도 정작 후보직은 유지한 채 일부 격전지 투표용지에서만 자신의 이름을 빼는 방식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In about 10 battleground states where my presence would be a spoiler, I'm going to remove my name. 장관직 거래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은 이어가면서 트럼프가 실리를 챙기게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가장 중요한 경합주인 이른바 러스트벨트 세 곳에 대한 뉴욕타임스 여론조사를 보면 다자나 양자 대결 모두 해리스가 오차 범인의 우위를 보이지만 케네디 지지자들만을 상대로 다시 물어보면 트럼프를 찍는다는 경우는 44, 해리스는 25%로 나옵니다. 케네디가 빠질 경우 트럼프가 지지표를 더 흡수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가능성도 있는데 당장 케네디가의 형제들은 가족의 가치를 배반한 결정이고 슬픈 이야기의 슬픈 결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바로 옆 경합주 네바다도 방문해 팁에 대한 면세 공약을 다시 꺼내며 해리스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She's a copycat. She's a flip-flopper. She went from communism to capitalism in about 2 weeks. 양자 대결 구도가 더 명확해진 가운데 트럼프를 측면 지원하는 케네디의 선택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된 지 이제 만 1년이 됐습니다. 현재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가 130만 톤이 넘는데요.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여기서 일부인 약 5만 5천 톤이 방류가 됐고 우리 해역과 수산물 등에 대해서 약 4만 9천여 건의 방사능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다행히 방사능 검출은 되지 않았지만 오염수 방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7,8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계심도 좀 느슨해졌는데요. 우리 바다엔 언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김윤아 기자가 부산 자갈치 시장에 나가봤습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 자갈치 시장의 모습입니다. 손님은 둘러보기만 하고 상인은 한숨만 내쉽니다. 손님, 많이 줄이 절반 넘게 줄었죠. 1년 뒤 다시 찾은 자갈치 시장. 방류 소식에 한때 썰렁했던 이곳 자갈치 시장은 다시 일상을 되찾은 듯 여느 피서철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소비자 인식입니다. 뭐 이상이 있는가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아예 생각도 없어요. 술 한 잔을 먹으면 서로 생각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매출이 회복되면서 상인들 우려도 크게 줄었습니다. 주장이 많았지 손님이 없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네, 아무 이상 없어요. 손님들이 옛날 것이 오염수도 물어보도 안 하니까 옛날 것이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난달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했고 국내 연근해 수산물의 30%를 유통하는 부산 공동어 시장도 지난해 위판량과 위판액 모두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등어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도 활성화되고 있고 또 수출도 지금 아프리카 쪽에 대량으로 되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의 영향은 좀 미비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무작위 검사로 지금 당장 검출이 안 된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며 오염수 방류 중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양 주권의 문제입니다. 30년, 40년 뒤에 나라 바다를 못 쓰고 미래 세대가 다 망가지는 것을 왜 우리는 미리 따져보지 못합니까? 일본은 그동안 7차례에 걸쳐 5만 5천 톤의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한 상태로 지금은 8차 해양 방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을 향해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이 오염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며 국민은 더 이상 근거 없는 괴담 마케팅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최소 30년 이상 오염수가 방류돼 장기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왜곡된 친일 마케팅에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강원도 앞바다에는 몸무게가 50kg이 넘게 나가는 대문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대문어는 양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기술을 통해 대문어 양식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갈색빛이 도는 문어가 다리를 뻗어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수조 안에 또 다른 문어는 웅크린 몸을 쭉 펴며 빠르게 헤엄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실험실에서 부화시킨 뒤 200일 넘게 성장시킨 동해 대문어입니다. 수명이 3에서 4년인 대문어가 이렇게 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4년 대문어 양식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동안 100일도 채 안 돼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문어는 전 세계적으로 생태학적 정보가 부족한데요. 특히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개체는 환경에 민감해서 폐사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동해 대문어의 생존을 늘리는 비법을 찾아냈습니다. 30가지 이상의 먹이를 공급해 실험했는데 특정 조개류 등 주요 먹이 4가지를 먹은 대문어의 생존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연구진의 다음 목표는 생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 기간만 넘기면 이후 대문어의 수명만큼 안정적으로 자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유생 초기에는 성장이 다소 느리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점차 성장하면서 폐사하는 사례도 줄어들게 됩니다. 남해안의 광어나 우럭처럼 양식에 성공한다면 동해안의 고소득 양식 어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대문어는 킬로그램당 3 내지 5만 원 정도, 명제는 7만 원까지도 나가는 고부가가치 품종입니다. 특히 대문어를 소비하는 해외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남해안 등에 서식하는 참문어 양식에도 새로 도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이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에 고발이 있은 지 3년 6개월 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농단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2번째입니다. 북한 압록강 유역에서 발생한 수해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식량 사정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래서인지 북한의 요즘 보도를 보면 민심 이반을 걱정하는 모습이 들여다보입니다. 최유창 기자입니다. 북한 신의주 일대를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한 달 전 왼쪽과 비교하면 푸릇푸릇하던 농경지 상당수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농작물이 유실돼 진흙바닥이 드러난 걸로 추정되는데 위화도 인근 경작지와 우주비행장 주변 농지에서 넓게 식별됩니다. 물 빠진 다음에 진흙 맨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유실이 됐는데요. 이곳 논농사는 이제 끝난 걸로 봐야 되고요. 의주와 용천, 피연 등 평안북도 4개 지역 위성사진을 종합하면 4곳에서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 농경지는 3,000헥타르에 육박합니다. 서울 여의도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당장 곡물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옥수수와 쌀은 지난달보다 10%, 3, 4월 춘궁기 때만큼 올랐습니다. 벼가 이삭을 패는 이 시점에 침수가 되게 되면 10%에서 20%까지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식량 생산 예측량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민심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곡물 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노동신문은 논벼 생육 상태를 잘 살펴 한 알의 나달이라도 건져야 한다며 피해 지역 농민들을 다그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9차례나 수해 관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원 물자를 직접 나눠주고 평양에 모인 아이들에게는 특식도 제공했는데 북한은 이걸 체제 선전으로 포장합니다. 원수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부름없는 행복상을 뜨겁게 새겨주는 수해 지역 주민을 찾아간 자리에서 우리 언론 보도를 비판하고 이걸 사상교육 자료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등 외부 세계의 지원도 거부한 채 자력으로 버티겠다는 전략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들여다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은 외부의 지원보다는 내부에서의 자원을 동원해서 해결하겠다. 최근엔 북한만 힘든 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듯 연일 해외 재난 소식을 보도하며 주민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심어주려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가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여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학교 출신으로 KBO 무대에서 뛰었던 선배들도 아낌없는 축하를 보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6년 역사의 일본 고교야구 무대에서 학생 수 160여 명의 작은 학교가 일궈낸 기적 같은 우승. 이 학교 출신으로 KBO 무대에서 뛰었던 선배들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LG에서 대수비와 대주자로 나서면서 근성으로 박수를 받았던 황목치승. 4년간의 KBO 생활을 접고 일본에서 생활 중인 황목치승은 결승전을 관전하며 꿈의 무대를 밟은 후배들을 응원했습니다. 교토 예선에서 8강 안에 들 정도까지는 강해졌죠.甲子園은 나가고 싶었지만 그 정도 실력은 안 돼가지고. 학교 야구장이 너무 작아 타격 훈련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열악한 현실을 딛고 정상에 오른 후배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희 야구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실내에서 그냥 가볍게 치는 거, 밖에서 배팅 연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일본 고교 야구 성지에 울려 퍼진 한국어 교가를 따라 부를 땐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甲子園우승해가지고 같이 부른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짠했어요. 안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조금씩 울었죠. 두산에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전력 분석관으로 활약 중인 신성현도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건넸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는데 하니까 소름돋아.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낡은 야구공을 보다 못한 국내 프로구단이 야구공을 후원할 정도로 악조건 속에서 꿈을 키운 선수들. 이들이 만든 기적 같은 우승에 감동의 여운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프로축구 꼴찌 탈출을 노리는 전북이 인천전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라인 밖으로 나가는 공을 살려낸 집념이 돋보였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날씨 신기록을 자주 전해드리게 됩니다. 지난 밤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5.1도로 역대 최장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총 열대야 일수 37일, 연속 일수는 34일로 기상관측 사상 가장 극심한 밤더위가 이어졌는데요. 휴일인 내일은 남북으로 서로 다른 비구름이 지나겠지만 고온은 여전하겠습니다. 비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남부지방 곳곳에 5에서 많게는 40mm가량 오겠고요. 서울은 이른 아침 시간 잠깐 비가 지나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옮겨갔는데 밤 사이에는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또 대기 정체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며 시야가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26도 등으로 전국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여전하겠고요. 한낮의 기온도 서울 32도, 강릉 32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남쪽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또 지나겠고요. 서울의 열대야는 주 중반쯤 약간이나마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